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백소연 변호사라고 하고요. 2019년부터 지금 성별정정 건을 비롯해서 좀 성소수자 이슈 관련해서는 뭐 차별 대응이나 뭐 동성간 성폭력 사건이나 다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제 뭐 교육 현장에서의 소수자 차별 혐오 이런 것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건지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호주제가 폐지되고 나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신분 관계를 표방하고 있는데 등록부 정정 사건이 사실은 가사 비송 절차로서 처리되도록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 중에 가사 비송 사건이라는 좀 특이한 이게 소송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증거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송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가사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가질 수 있는 재량권이 굉장히 넓은 제도로 지금 현재 두고 당사자의 권익이나 신분 관계상의 조금 안정적인 빠른 판단을 위해서 이 법원이 가지는 후견적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통솔을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좀 증거 조사도 하지만 좀 재량을 넓게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이 절차로서 지금 현재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인 건지 나쁜 상황인 건지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재량을 넓게 인정하게 됐을 때 어떤 재판부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이해 정도가 사실은 이 사건의 허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쩌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권적인 관점에서 질문 하나하나도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유도 밝히지 않고 불허 결정을 해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절차로서 남아있는 것, 이것을 지금 가사 비송 사건으로 두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단 주체가 지금 현행 예규나 그 다른 사건 처리 근거들을 검토했을 때는 그 가정법원장이 1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나 혹은 가정법원이 없는 지원에서는 지원장이 1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별 정정이나 성전환자, 성소수자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한 주체가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떤 좋은 품성과 인덕에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법정이 아니라 법원장실이나 법원 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에서 그냥 비공개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의외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일반적인 법률 절차, 정식 법률 절차와는 또 차이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제되지 않아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직접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막 공격적으로 자신의 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장에 반대되는 사실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사실은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지만 무언가와 어쨌든 소리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항상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법관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어떤 지금 현재 성별 정정 허가를 주저하게 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의중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다른 보정 명령을 통해서 확실한 기준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예상되는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좀 쉽지 않은 절차다. 그리고 재판이 다른 재판처럼 공개되거나 기록되어야 된다는 어떤 분명한 근거 조항이나 그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종종 있다. 뭐 예를 들면 공판 조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신문 과정에서 실제로 오고 가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거나 문제 제기일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근거들을 확보하기가 당사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별로 어떤 판결이나 결정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한다는 의무나 그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계속 이 법원에서는 이 정도 요건을 가지고 허가가 나고 저 법원에서는 심지어 수술까지 다 마쳤는데도 허가가 되지 않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계속 여러 법원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에 맞춰서 통일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가사 비송에서 허가 결정을 통해서 두고 있는 이 절차적인 상황 때문에도 발생하고 있다. 또 불복 절차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사실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이유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는지를 당사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결정문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어떤 당사자에게 절차권을 정확히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등록 기준주를 변경해서 조금 더 허가 결정이 잘 나올 수 있는 혹은 그런 판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등록 기준주를 변경해서 다른 관할에서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원한 사건도 특정 법원의 당사자들이 등록 기준주를 변경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기획소송으로 신청을 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고르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택지가 다양해서 그것 속에서 조금 더 나에게 필요한 걸 고른다라기보다는 이런 일관되지 않은 결정이 계속 들쑥날쑥하게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성별 정정이 정말 절실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관할을 변경하면서 될 수 있는 법원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 시간을 보내고 법원의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그걸 다 온전히 개인이 그런 위험 부담을 져야 하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가사 비송 사건들은 법원 홈페이지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별정정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출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냥 서류를 접수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 혹은 뭐 그 해당 법원의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왜 대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약간 신청인을 되돌려 보내는 상황들도 아직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조금 더 공식화된 절차로서 전체적인 절차를 조금 모니터링하고 그 안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이 없게끔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가사 비송 사건으로 진행되는 성별정정 허가 사건의 절차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 예규가 지금 현재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서 이게 가사 비송 사건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절차상에서 당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적인 질문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 심의 결과가 조금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일률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통일성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좀 충분한 기준 마련, 그것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의 이제 절차 개선이 좀 요청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애인 의원안으로 발의된 성별인정법에 보면 그 법안 자체, 특별법의 형태로 법안 자체의 예규 형태가 아니라 법안 자체에 이제 당사자의 인권 존중 조항을 따로 별도로 둔다거나 혹은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차별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할 수 없도록 기재하고 있거나 또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게끔 의무 사항으로 두고
또 이런 사건에 관계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 업무상 취득하게 된 당사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같은 것을 법에 이제 의무로서 두는 방식의 보완책들을 담고 있어서 조금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이 예규가 아닌 방식, 그리고 이런 준 사법 절차가 아닌 조금 더 간이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서사와 당사자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성별 정정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로서 간이하게 절차를 개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런 당사자 신문이나 불필요한 어떤 법적 자원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간단하게 형식적인 요건만 갖췄을 때 허가해주는 방식의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을 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이 기재되고 있는 부분이 성별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신분증명이 될 수 있게끔 난수화하는 것을 요청한다거나 또 성별 이분법에 근거해서 남성 또는 여성을 선택해서 신분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밝히지 않아도 되게끔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두는 정책적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허가 기준은 도대체 어느 방식으로 되고 있냐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논의를 하려는 건 2020년 2월 2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 예규 550호, 보통 알고 계시는 예규, 뭐 사무처리 지침 이렇게 불리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의 내용입니다. 예규는 제정 이후에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좀 주요 내용을 좀 본다면 2006년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행사하고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때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침의 3조와 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때 이제 처음 기재가 됐고, 그렇게 판단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신청했던 사건의 당사자가 아마도 이 해당 요건들을 다 구비한 상태에서 사건 허가 신청을 통해서 되면서 사실관계를 그렇게 좀 설시하고 이러이러한 정도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이제 공부상 성별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인권 침해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는데 2011년에 또 대법원 결정이 이 예규와 관련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 이력이 없어야 되고 자녀가 없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판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 결정 이후에 여러 개편 중에 하나로 허가 기준으로 뒀던 어떤 조항명을 조사사항으로 그 다음에 혼인 전력 없음 요건을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 되는 것으로 자녀 없음 요건을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 2020년 2월 21일에 이제 뭐 이 사이에 여러 개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조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조의 첨부 서류도 필수 서류로서 사실은 해석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참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 제출해야지만 허가 결정에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거나 뭐 불허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이 서류를 다 갖춰야 된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근거들이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정을 하면서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이 예규가 마치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라고 당시에 이제 개정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사건을 할 때도 예규는 사실상 당사자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완화 해석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해석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이 개정 연혁을 서면에 제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11월 24일 2020수 616 사건에서 이제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서 2009년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지만 허가할 수 있다는 이 독립적인 소극적 요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본 결정이 있어서 예규 내용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조항들의 해석이 더 완화된 방향으로 해석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당사자분 만나게 됐을 때 준비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한 게 이 내용이고요.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보통 비수술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5, 6번의 외부 성기 관련 진단서나 생식능력 관련 진단서 준비가 조금 어려우신데 그거를 이제 보통 여러 의료 기록, 호르몬 처방을 언제부터 받아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호르몬을 했고 그것에 따른 신체 변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변화한 신체 상태나 생식 능력에 대한 의사의 어떤 평가나 유지되고 있는 호르몬 수치, 그 다음에 수술이 지금 현재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의료 기록을 내서 이 5번, 6번의 진단서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당사자 서사에 맞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외부 성기 성형 수술과 생식능력과 관련한 예규에서의 요청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3조의 3고 서면 그리고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3호에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성에 대한 신체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 서면, 그다음에 생식 능력이 없고 현재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6조 참고사항은 법원이 신문이나 뭐 서류 제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조사하여야만 한다. 뭐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것을 불허 사유로 판단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거는 지금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주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호 내용에서 성정한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앞의 조건이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나 수술적 처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 외부 성기를 포함한 어떤 성확정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문구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론 있고 4호에는 지금 현재 생식능력 상실, 재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관심과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조치 요구는 특히 생식능력 제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당사자의 정체성을 설명하거나 성별 불쾌감 완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전적인 정보 제공이나 선택지 없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특히 신체의 자유, 뭐 재생산 건강권, 가족 구성권 이런 것들과 불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사실 과연 이것이 필수적인지 계속해서 입장과 관점이 변하고 있고 건강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외부 성기 성형 수술도 뭐 위랑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현재 국내 의료 환경이 과연 당사자가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뭐 보험상의 문제나 공공 자원이 충분한지 또 수술의 정도가 방금 보신 예규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완벽한 수술을 해야지만 그렇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를 혹은 그 기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청을 할 때 작성되는 신청서에 이제 좀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서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환경 진술서 안에 언제 어떤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다르다고 느꼈고 정확하게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명명하거나 혹은 그 용어를 알게 됨으로써 나를 정체화하면서 좀 느낀 안정감, 그 다음에 뭔가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본인이 이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보아온 사람들의 인후 보증서, 그리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성별로 살고 있음에도, 정체화한 성별로 살고 있음에도 이 신분상 성별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실은 이 신청서에서 주된 내용을 가지도록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본인의 서사를 잘 정리하고 솔직하게 준비함으로써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이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수적인 것으로서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 뭐 개정 연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 수술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굉장히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성전환증을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성적 건강 상태로서 관리돼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뭐라거나 아니면 실제 외국의 트랜스젠더 건강관리 실무 표준 같은 데에도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완전한 소거가 앞으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 전문적인 정보들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법적 문제들, 이제 그 다음 차원에서 이게 실존하는 성과 공부상의 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성별 정정 허가에 있어서 신체 온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단계별로 호르몬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신체의 변화도 오고 생식 능력도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생식 능력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인데 그 차별 중에 특히 이 재생산 건강권, 그다음 가족 구성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입법례나 이제 뭐 유럽 인권재판소, 독일 인권재판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유엔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신청인 허가례를 보시면 사실 저렇게 막 많은 자료들을 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의 서사 때문에 이 법원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수원가정법원 항고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준 비수술 트랜스 남성에 대한 허가 결정 예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로 장기간 무월경 상태가 유지되고 담당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 여성으로 지냈을 때보다 높아 재전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신분상의 성별을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하는 게 뭐 크게 신문 관계에 혼란을 주거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적출술과 같이 생식 능력의 비가역적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체 온전성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걸로 자기 결정권, 인격권, 신체 존엄성 이제 제약한다. 그다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2023년 2월 초 이제 허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재판 결정문을 길게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까지 성별 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하는 건 사실은 일정 미모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강제하는 거다. 프로크루테스 침대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 방향의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결정리를 남겼고, 혹 누군가는 대중에게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추측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024년 4월 16일자로 이제 선고된 허가 결정의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 결정에서도 이 예규의 3호, 4호 조항을, 그러니까 이 성전환 수술과 관련한 내용 모두를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일부 법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대법원 법리에 반하는 것이고, 그걸 허가하지 않았을 때 성전환자로서는 뭔가 신체 온전성을 침해당하거나 혹은 지금 공부상 성별이 인정되지 않아서 겪는 불이익을 그냥 감수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 없이 살아가야 하지 않냐.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예교는 심지어 규칙에 불과한데 이렇게 심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이렇게 법률이 아닌 형태로 두고 있는 것,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행 예교가 위헌인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해봤던 사안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조금 문제들이 있는지 공유를 드렸고, 이게 그러면 그냥 개별 사건으로 흩어지면 안 되고, 당사자한테도 당연히 당사자의 권리 구제로서 신속한 성명을 정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법원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사자의 굉장히 다양한 욕구와 서사들을 많이 법원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계속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건을 지원할 때도 이 지역 말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미 이런 식의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허가 결정례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재판부도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부담 없이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례들이 많아지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식을 좀 공론화하는 작업으로서 사건을 좀 외부에 알리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 문제, 뭐 허가 기준의 문제, 그다음에 사실상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성별 이분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뭐 진정을 해서 예규에서 수술 요건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가능하게끔 하는데 이 개별 사건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될 때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게 그냥 이게 소송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소송에서 이런 재판부가 이렇게 좋은 문구들을 남겼어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법적 성별 정정에 대해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의미들을 부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법적 성별을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혹은 불허하게 되는 기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혼인 중에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허가 결정을 해줬을 때 동성혼의 외관을 가지기 때문에 신분 관계상 혼란이 온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동성혼은 왜 우린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가, 불허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하고 또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성에 대한 젠더 폭력 이슈가 이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 담론하고 만나서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 이슈는 그렇게만 따져볼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트랜스젠더들이 커밍아웃을 전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젠더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그런 우려들 속에서 우리는 이 젠더 권력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지, 사별과 혐오 대응 이슈에서 이 법적 성별 정정 이후의 트랜스젠더의 삶은 어떻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논의들이 또 이 소송 이후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다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사건들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마 정신과 진단 코드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성전환증에서 F640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F64구나 뭐 다른 F64 계열의 집단 코드를 받아도 성별 정정에 상관은 없는지. 근데 제가 지원했던 케이스에서는 다 네. 동일하게 음, 64.0으로 나왔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음, 특별히 법원에서 어떠한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진단서의 내용이 뭐 특별하게 다른 기재 사항들이 써지는 게 아니면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외에 혹시 다른 어떤 멘탈 이슈라고 하나요? 다른 질병이 같이 기재되는 경우가 오히려 저는 약간 좀 재판부에서 신문할 때 물어봤던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우울증이나 이런 좀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아직 그 정신과적 진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질병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역순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속자가 생활하는 한국 사회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정체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의견서를 추가로 의사 의견서랑 토대로 해서 낸 적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F640, F649 상관없이 호르몬 치료 다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정신과 선생님들 별로 크게 그렇게 그 구분을 두고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뭐 진단서 템플릿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과 교수님한테 진짜 낼 때 항상 진단코드 F640인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냥 깔끔하게 F640이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수술 성별 정정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뭐 호르몬 등 어떠한 의료적 조치 없이도 성별 정정 허가되는 게 가능할까? 제가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판례들은 지금 호르몬을 적어도 3년 이상 하신 분들 중심으로, 물론 이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건의 경우에는 호르몬 음, 기간이 조금 짧은 분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5분 진행하면서 완전 20대 초반분부터 음, 40대 중반까지 그 호르몬 기간도 1년에서 한 10년까지 다양한 분들을 했는데 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 결정예는 있다. 호르몬 기간에 비례해서 그러면 허가가 나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최근 판례에서는 그렇게 본 거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아, 서사가 좀 일관되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호르몬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변론을 진행하면서 음, 호르몬을 통해서 사실은 외과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걸 주장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르몬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신체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게 이제 개인별 또 사례별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시에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을 통해서도 이만큼 달성이 가능하고, 하지만 호르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리적 측면에서 허가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걸 이제 둘 다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는 또 호르몬을 전혀 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허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치하게 논리를 펼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도는 해 볼 수 있고 해 봐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호르몬 치료가 의무로 되어 있진 않고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호르몬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호르몬 처방이 사실은 어떤 성별 불쾌감을 완화하는 데 의학적으로 또 당사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막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논의의 대상이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대법원 판결은 2012년생이었네요, 자녀가. 그러니까 완전 저연령이 아니라 약간 음, 청소년기로 들어간 나이 또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허가가 난 케이스가 지금 공개된 걸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고, 사실은 여러 신분 관계상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불허하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정말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 사람하고의 실질적 관계, 뭐 커밍아웃한 사실, 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나 책임감 혹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불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뭐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허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두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법원에 몇 번 정도 방문되는지 아, 소요 기 신문은 보통 정말 나쁜 경우가, 이걸 나쁜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 추가 신문이 잡힌다는 건 뭔가를 좀 더 입증하거나 해야 되는 걸 요구했다는 거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보통 신문은 한 번 정도면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허가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좀 절차상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기약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그냥 불허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유도 없이. 그래서 뭐가 좋은 경우인지 되게 알 수가 없는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절차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또 특정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내준다라는 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공유가 되면, 또 특정 법원에 사건이 막 몰리면서 신문 기일이 잡히는데 또 소요 시간이 더 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뭐 대충 이 정도 걸린다고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법원마다 좀 많이 상의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건 정말 그냥 개별 사건이었고 이번에 나온 결정 같은 경우에도 거의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로 생각하면 1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만나서 소송 안내하고 서류들 준비하고 하는 기간부터 생각하면 뭐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 접수를 한 8월 뭐 이쯤에 했는데 신문이 11월, 12월 뭐 이렇게 잡히고 결정문이 그 다음에 4월 말에 나온 거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거 결정 나면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세우시면서 저한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예상 가능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건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항고심에 불복 절차 두고 있는 것 중엔 지금 2년 가까이 신문하고 나서도 결정문이 안 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저희가 취하하고 다른 곳으로 넣어야 되는 걸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 이런 음.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채무, 뭐 신용등급 평가서 아니면은 뭐 범죄 사실 기록서 이런 걸 같이 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은 그것은 해당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경력은 법원에서 직접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출입국 증명서도 종종 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서류도 필수 서류는 아니어서 지금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원했던 건 중에 성별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정말 채무 때문에 파산회생 중이신 분이 있으셨어요. 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법적 성별이 돼서 빨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좀 이거를 빨리 다 채무를 갚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서술을 하신 거예요. 그 성장환경 진술서에.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전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거였는데 그걸 이제 법원이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사실 조회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을 뭐 반드시 다 확인해서 내야 되냐? 그건 아닌데, 내가 이게 법적 성별 정정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할 수는 있다 음. 정도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더 남았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고, 관련된 서류 요청을 해서 정리해서 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있어도 가능은 하다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 범죄 사실이 그걸, 어때요, 네. 그거는? 범죄 사실은 법원에서 그냥 조회를 하는데, 제가 지원한 케이스에서 특별히 그걸 이유로 불허를 할 수 있다, 없다, 뭐 판단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트랜스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 병력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나 시기나 그때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 고환적출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뭔가 병역 회피 목적으로 성기를 손상시키거나 고의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성별 정체성까지 고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게 당시에 이제 불가피하게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수술을 받았고 사실은 이 고환 적출이 병역 면제를 받는데 필요적인 요건이 아닌데도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인 상황인 거다. 이게 당사자의 어떤 귀책이거나 혹은 당사자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기재로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수적인 설명들을 이제 막 해야 되는 상황들도 종종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의구심을 저희가 완벽하게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거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명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진행 절차.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개명 절차도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서, 그 전자소송 절차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소송 절차를 손쉽게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데, 이미 서식이 전자상에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되는 방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님과 단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개별 사건은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된 공감에서는 올해는 정말 과부하여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법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리는 것을 일단은 원칙으로 한 해를 버텨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재작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수자 인권위의 성소수자 팀의 변호사님들하고 좀 변호사 인력 풀을 늘려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고 또 한계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풀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늘리지는 못했고 만약에 저희 단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유료로도 나는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시면 유료 사선으로 선임해서 하실 수 있는 법률 사무소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정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뭐 유료 서비스 이런 거를 받을 때 혹시 좀 고려해야 될 거나 뭐 이렇게 골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일하는 단체가 이제 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지원할 때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지원을 하고 대신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가지는 좀 의미, 그다음에 당사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건을 공유해 주시고 그걸 저희가 다른 사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변호사 상담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절차나 최근 판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알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아무리 친절해도 뭔가 좀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 혹은 아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사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허가된다라는 걸 뭐 나한테 강요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선택하실 수 있다면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절차가 변호사 없이 운용돼야 된다라는 음, 입장에서 그렇게 변호사 시장이 넓어지거나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결정이 난 법원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 같은 것들 공개된 것, 당사자 동의하에 공개해도 된다고 된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잘 모르시는 대법원 판결문 같은 거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사실은 변호사의 성과거나 유의미한 소송 자체로 끝날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후 보증서와 진술서 몇 명에게 어느 정도 길이로 작성하는 게 좋은가?
네, 이게 인후보증서도 사실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그 부모 동의서도 사실 원래 있었는데 삭제됐고 그래서 뭐 인후보증서를 반드시 뭐 혈연관계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숫자와 관계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뭔가 자신의 서사를 지지하고 가까이서 많이 봐왔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냐, 뭐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인후보증서를 써달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 입장에서는 좀 무슨 내용을 써줘야 돼? 약간 이렇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그냥 판사한테 내 친구, 내 동생,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우리 형 잘 봐주세요. 제가 믿고 지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진심입니다. 라는 거를 편집글 형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재판부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이 신청인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낀 바를 그냥 편집글 형식으로 쓰시면 된다. 내가 알게 된 계기, 그다음에 알고 지낸 시간, 그동안에 봐왔던 모습, 이 사람이 법적 성별 정정이 돼서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의 내용으로 짧게는 A4 용지 반장 분량의 내용으로도 써주신 분들도 있고 길게는 진짜 길게 막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막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적절하게 쓰시고 싶은 만큼 쓰셔서 준비해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 없는 거를 막 거짓말로 만들어서 막 낸다거나 이렇게까지 준비할 내용은 아니고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좀 부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좀 받아서 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내용을 막 많이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사람마다 정말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케이스도 거의 20명 넘게 준비하신 분도 있고, 네, 한두 분 정도로만 해서 한 적도 있고, 부모님이 약간 나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애가 원하는데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지지한다기보다는 부모인 나도 받아들이는데 법원이 어떻게, 뭐 약간 이렇게 되게 짧게 이렇게 휘갈겨 쓴 부모님의 되게 솔직한 심정이 담긴 음. 내용도 있었는데, 뭐 정말 사안마다 많이 다르더라 정도로 준비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